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 이민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겨우 37살이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최소 6천만 원은 들 겁니다. 통장 잔고는 850만 원이었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돈을 보태다 보면 모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회의 중이라니까.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차가운 목소리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7살, 이제 겨우 37살인데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고 유럽 여행도 꿈만 꿨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 정순이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 강철수 회장과 형님 강민아도 함께 있었죠. 남편 태주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다녀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래? 또 배 아프다고 호들갑이야? 아니에요. 큰 병이래요. 위암 말기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고 형님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한 건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8개월이래요.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다는데 치료비가 6천만 원 정도 든대요. 6천만 원? 형님 미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 올케 통장에 그런 돈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팔자가 왜 이래? 젊은 나이에 암 걸린 마누라를 뒀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남편 팔자가 사나운 게 문제라는 거였죠. 제 병은 관심 바뀌고 오로지 아들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제가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농담 아니지?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혼자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6천만 원은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야. 아버님,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민지야, 친정에서는 도움 못 받아? 친정에 부탁해보면 어때? 어머님, 제 부모님은 8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친척도 없어요. 그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6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도 빚이 있고 미나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형님 결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결혼이 제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미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케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도 48살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약혼자도 있는데 결혼 못하면 나는 평생 혼자 사는 거야. 형님, 그래도 저는 지금 죽어가는데요. 그건 우리 잘못이야? 왜 하필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암에 걸린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게 제 잘못이라는 듯이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냉정하게 계산을 해봤다. 6천만 원을 쓴다고 해서 완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8개월이라고 했잖아. 그 돈이면 태준이가 재혼해서 새 출발할 수도 있고 미나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재혼이요?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지야, 미안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1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죽어가는데 재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 근처를 지나가다가 시아버지를 우연히 봤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확인하시는데 4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돈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돈이 없다며 제 치료를 거부했던 거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는 600만 원 줄게. 600만 원이요? 10년 결혼 생활에 600만 원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넌 아이도 못 낳았잖아. 4년 전에 유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앞으로도 임신이 어렵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년 전 유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은 위로는커녕 때를 못 잇는다며 저를 구박했었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태준 씨, 당신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도 가족들 의견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너도 알잖아. 8개월이면 어차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 6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어요. 민지야, 우리도 이러기 싫었어. 근데 현실이 이래.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고 창문도 작았죠.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사정은 알겠는데 장기 병가는 회사로선 곤란합니다. 권고 사직하는 게 어때요? 부장님, 그래도 제가 7년 동안 다닌 회사인데. 미안해요. 퇴직금은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퇴직금 1,500만 원과 위자료 600만 원, 그리고 제가 모았던 900만 원. 총 3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엄두도 못 냈어요. 매일 밤 통증과 싸우며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일 센 진통제를 하루에 3-4알씩 먹었어요. 손님, 이 약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체중은 12kg나 빠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가 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눈을 떠보니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저를 부축해서 근처 주택가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워요. 내가 죽 끓여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이런 낯선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한참 후 할머니가 따뜻한 호박죽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할머니,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감사합니다. 아가씨,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치료비가 6천만 원인데.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은요? 가족들이 저를 버렸어요. 치료비가 아깝다고.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날부터 저는 최은숙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약을 챙겨주셨어요. 그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은숙 할머니 댁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어요. 호박죽, 잣죽, 전복죽. 제가 먹기 쉬운 것들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지야,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기운을 내야지. 약도 시간 맞춰 챙겨주셨어요. 진통제가 떨어지면 약국에 가서 사다 주셨고, 밤에 제가 통증 때문에 신음하면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여기 있어. 어느 날 오후 할머니 방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우연히 안을 들여다봤는데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주식 증서 같은 게 보였고 명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그룹 공동 창업자 최은숙. 대한그룹이라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전자, 자동차,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재벌그룹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창업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께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옛날 일이겠거니 했습니다. 어쩌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 몸무게는 계속 빠져서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부축해 주셨죠. 민지야, 조금만 힘내. 조금만.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돼. 아직 37살이잖아. 할 일이 많아. 5월 말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극심한 복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할머니. 저 병원 갈 돈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결심한 듯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는데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김 실장님? 나 최은숙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카리스마 있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병원 좀 준비해 주세요. 응급 환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서울 제일 좋은 병원으로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30분 안에 차 보내주시고요. 저는 통증 속에서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차를 보낸다?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지? 정확히 1시간 후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 호칭을 들었습니다. 민지를 먼저 병원에 데려가세요. 제일 좋은 병실로 준비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 실렸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고 차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대체 누구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놀라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대한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이야. 네? 3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벌 가문 싸움이 너무 싫어서 숨어 살았어.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 그럼 할머니는? 응. 나는 대한그룹의 대주주야. 지분이 25% 있어. 시가로 치면 약 8조 원 정도 되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8조 원? 저를 도와주신 할머니가 8조 원의 재벌이셨다고요? 그런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내 아들이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후로 혈육이 없었지. 그런데 너를 만났어. 너는 내 딸이야, 민지야. 차는 빠르게 달려 서울 중심가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CT 촬영, 혈액 검사, 초음파. 모든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깨끗한 VIP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할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깨어났구나.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 제일 좋은 병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바로 치료 시작하면 살 수 있대.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민지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 면역 항암제 치료법이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최첨단 치료법이에요.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이요? 그런 돈이 어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어. 너는 치료만 받으면 돼.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 민지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딸을 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8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완치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해.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복수야, 민지야. 너를 버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하는 거야. 복수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냉정하게 그들이 무너지도록 해야 해. 그래야 너도 다치지 않아.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너를 법적으로 내 딸로 만들 거야. 그럼 내 재산이 다 내 거야.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걸. 민지야, 나한테 넌 진짜 딸이야. 내 아들이 15년 전에 죽고 나서 난 혼자였어. 근데 너를 만났잖아. 이제 넌 내 가족이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버렸지만 이 낯선 할머니는 저를 딸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꼭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저를 버린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동행하셨어요. 비서실장 김정우 실장님도 함께였죠. 1등석이었습니다. 민지야, 편하게 쉬어. 미국 가는데 13시간 걸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에는 이미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맨해튼의 한 5성급 호텔로 갔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죠. 침대가 킹사이즈로 2개나 있었고 거실도 따로 있었어요. 욕실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데서 지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해.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맨해튼 암센터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했고 김 실장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보낸 자료를 봤습니다. 위암 말기가 많네요. 하지만 우리 병원의 최신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치료가 필요해요. 부작용도 심할 거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8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맞지? 희망이 있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항암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2주차부터 부작용이 시작됐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움큼씩 빠져나갔죠.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못생겨졌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아. 이건 다 나으면 다시 자라.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 무서워요.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내가 봤잖아. 구토도 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바로 토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빠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같이 가주셨습니다. 80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항암제 맞는 동안 제 손을 잡아주셨고 토할 때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호텔에서 쉬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35% 줄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이대로 계속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잘 버티고 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맞지, 민지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완치되면 뭘 해야 할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제대로 돌려줘야 해. 복수 말씀이시죠? 그래.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해. 그래야 내가 다치지 않아.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야. 이미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어. 너를 법적으로 내 딸로 만들 거야. 할머니. 민지야, 나한테 넌 진짜 딸이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6개월, 9개월, 1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간의 치료 끝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민지 씨.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8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치라니. 정말요? 정말 다 나은 거예요? 네.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정말 잘 버텼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해. 입양 서류도 모두 처리됐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최은숙 할머니의 딸이 되었고 대한그룹 지분 25%의 상속자가 됐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8개월 만에 귀국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김정우 실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사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실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저는 고시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암 환자였으니까요. 실장님, 그동안 준비는 잘 되셨어요? 네. 회장님 유언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18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사님, 여기가 이사님 거처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거실만 해도 50평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 집이 제 집이에요? 네. 회장님께서 3년 전에 구입하신 부동산입니다. 시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 저는 한 번도 이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살 때는 30평대 아파트였고 고시원은 3평도 안 됐었죠. 방이 4개나 있었어요. 욕실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드레스룸도 따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이미 명품 옷들이 가득했어요. 이사님,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내일 아침 9시에 대한그룹 본사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님의 첫 공식 일정입니다. 김 실장님이 나가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넓고 폭신했어요. 고시원 딱딱한 침대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검은색 명품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8개월 전의 야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그룹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55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환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실이었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민지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이사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어요. 대한그룹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의 자리였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최은숙 회장님께 묵념하겠습니다. 1분간의 묵념이 끝나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대한그룹은 계열사 28개를 운영 중입니다. 전체 매출은 연 48조 원, 순이익은 3조 2천억 원입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회사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대한자동차 부품, 연 매출 520억 원, 직원 135명. 바로 전 남편 강태준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대한패션, 연 매출 310억 원, 직원 89명. 강민아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목록에서도 익숙한 주소가 보였어요. 서울시 성북구 대한빌딩 1층 식당. 시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따로 건넸습니다. 이사님, 강씨 가문에 대한 상세조사 자료입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태준, 대한자동차 부품 과장, 연봉 7,200만 원, 부서 평가 하위 15%, 최근 3년간 승진 누락. 강민아, 대한패션 대리, 4년 전 회사 경비 70만 원 횡령 의혹, 증거 확보됨. 강철수, 대한빌딩 1층 식당 운영, 월 임대료 120만 원, 시세 1,200만 원, 계약서상 특혜 임대. 모든 게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의장님, 이 회사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자동차 부품은 생산부서 아웃소싱을 추진하세요. 외주화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정리하세요. 업무평가 하위 20%는 우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패션은 전면 감사를 실시하세요.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은 즉시 조치하세요. 특히 4년 전 경비 사용 내역을 정밀 조사하세요. 네, 의장님. 그리고 대한빌딩 임대료를 재조정하세요. 시세 반영해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세요. 얼마나 인상할까요? 10배요. 월 1,200만 원으로 조정하세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배면 기존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데요. 시세가 그렇다면 맞춰야죠. 대한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감당 못하시면 계약 해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회의가 끝나고 김 실장님이 저를 의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뒤로 큰 창문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실장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단,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죠. 복수는 차갑게, 정의는 뜨겁게. 네, 그게 할머니의 유언이었어요. 11월 초 대한자동차 부품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부서 전체가 아웃소싱 대상이었어요. 저는 직접 면담관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님이 직접 하시겠다고요? 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눈을 마주보고 해야 한다고. 11월 5일 금요일 대한자동차 부품 본사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본사 이사에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아웃소싱 대상자들에게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준 과장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18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서 저를 보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지야? 강태준 과장님 공식 석상에서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시죠.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너,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면담 시간이니까요. 강태준 과장님 귀하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입니다. 생산부서가 아웃소싱으로 전환되면서 퇴사 처리됩니다. 민지야. 아니, 이게 무슨.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시고 회사 출입증 반납하세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18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찾으셨어요? 정말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금 체납으로 정지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고시원 월세가 밀려서 제 짐이 버려진 건요? 아, 그것도 모르셨겠네요. 애초에 찾을 생각이 없으셨으니까. 민지야, 오해야. 난 정말. 강태준 씨.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그룹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해고하는 직원일 뿐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보세요.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제발.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가족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강태준 과장님, 지난 3년간 업무평가 기록을 보세요. 하위 15%예요. 솔직히 구조조정 없어도 언젠가는 정리 대상이었을 거예요. 이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결정입니다. 민지야, 나가세요. 다음 분 들어와야 합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 같은 날 오후 대한패션 본사에서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계팀이 4년치 경비 기록을 전수조사했어요. 의장님, 강민아 대리의 횡령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4년 전 해외 출장비 7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영수증 조작 흔적과 실제 출장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좋아요. 고발 절차 진행하세요. 11월 10일 미나에게 감사실 출석 통보가 갔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직접 배석했어요.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옳게? 강민아 대리님,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세요. 저는 대한그룹 이사회 의장입니다. 미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으면 좋겠으셨죠? 치료비 6천만 원이 아까워서 저를 버린 분들이니까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아 대리님, 4년 전 해외 출장비 횡령 건에 대해 소명하시죠. 그건. 미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증을 조작했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쇼핑에 사용한 거 맞죠? 옳게. 아니, 의장님. 그건 정말 작은 실수였어요.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70만 원이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18개월 전에는 제 목숨이 6천만 원도 가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요? 그때는 상황이 어땠죠? 형님 결혼 자금이 더 중요했죠? 48살 노처녀가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게 제 목숨보다 중요했다고 하셨잖아요.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고발 절차 진행하세요. 횡령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의장님 제발이요. 전과자 되면 나 어떡해요. 취업도 못하고. 그건 강민아 씨가 4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쓸 때요. 미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11월 20일 시아버지가 대한그룹 본사로 왔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고 항의하러 오신 거였어요. 의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지야? 앉으세요, 강철수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그룹 이사회 의장입니다. 시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임대료 인상건으로 오셨죠? 민지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10배를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시세 반영입니다. 주변 상가들 임대료를 조사해 보세요. 다 비슷해요. 그래도 우리가 25년 동안 장사한 곳인데. 25년이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강씨 가문 며느리였어요. 매달 생활비 드렸고 명절 때마다 돈 보탰어요. 근데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죠?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4억 원 비상금 있으시면서도 제 치료비 6천만 원은 아깝다고 하셨죠. 며느리 치료비로 쓸 돈이 아니라고. 그때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변호사 부르셔서 상담하신 거 기억나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와 변호사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재산 상속 문제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딸한테 증여하시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 죽으면 재산 청구권 없으니까 그때 정리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저 그날 주방에 있었어요. 녹음했어요. 법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아버님한테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가세요. 임대료는 다음 달부터 1,200만 원입니다.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하시면 돼요. 12월 15일 저는 강씨 가족 전부를 호텔 라운지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태준,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앉으세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우리 좀 용서해줘.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어. 언제부터 후회하셨어요? 제가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아니면 제가 재벌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정서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혼 당시 재산 은닉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재산 은닉? 무슨 소리야? 4억 원 비상금 있으면서 없다고 하신 거요. 이혼 당시 재산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해요. 민지야, 제발. 저는 18억 원 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10년간 들인 생활비,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누락분까지 계산하면 그 정도 나와요. 18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없으시면 파산하시든지 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강씨 가족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분하게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은행거래 내역서, 이체 기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8억 원을 배상하라. 또한 피고 강철수의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처벌을 권고한다. 강 씨 가족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완료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 씨 가족은 파산했고 태주는 지방 공장 생산직으로, 미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식당은 문을 닫았고 그들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어느 봄날 오후 저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조용한 묘지공원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지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복수 다 끝났어요. 할머니가 시키신 대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망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복수가 끝났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쓸쓸하기만 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복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처럼 착한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야. 할머니,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죠? 복수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는 걸요. 할머니, 저 이제 복수가 아닌 제 인생을 살겠어요. 할머니가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묘소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름은 은숙희망재단입니다. 재단이요? 네. 암 환자,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실 건가요? 연간 1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150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치료비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 상담, 생활비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도울 겁니다. 그리고 대의가족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대의가족이요? 네.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의장님.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최은숙 회장님 덕분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은혜 갚기예요. 회의가 끝나고 김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의장님. 회장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실장님, 재단 설립 준비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4월 중에 개소식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병원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도 냈습니다. 놀랍게도 자원봉사자 신청이 쏟아졌어요. 며칠 만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면접을 통해서 진심으로 도우려는 분들을 선발하세요. 은숙희망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단 본부 건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론도 왔고 암 환자들도 왔고 의료진들도 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그룹 이사회 의장이자 은숙희망재단 이사장 이민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2년 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8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6천만 원이 없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치료비가 아깝다고 어차피 8개월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혼당하고 고시원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울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저를 한 분이 구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낯선 할머니셨어요. 최은숙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셨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주시고 약을 챙겨주시고 병원비를 대주셨어요. 미국까지 데려가 치료받게 해주셨고 법적으로 딸로 입양까지 해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덕분에 저는 완치됐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제 진짜 가족이셨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암 환자들,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안아주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의장님, 제 딸도 암 환자인데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요. 개소식이 끝나고 첫 수혜자 선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신청자 중에서 10명을 선정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수혜자는 38살 여성이었습니다. 난소암 말기 환자였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의장님, 이분을 만나보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재단 상담실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입니다.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저도 한때는 당신과 똑같은 처지였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죽음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치료비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대의가족 자원봉사자분이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 남편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지 씨. 저 강태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만드셨다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항상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민지 씨, 정말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런데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바로 사랑이요. 할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재단을 통해서 35명의 환자를 도왔어요. 그중 5명은 이미 치료가 잘 되고 있대요. 자원봉사자분들도 150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할머니,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 사랑을 계속 나눠줄게요. 묘소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거기서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님이 물었어요. 의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재단으로 가주세요. 오늘 새로운 환자분들 면담이 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나무들이 보였어요.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겨울이 지나가고 복수의 봄이 왔다가 이제는 사랑의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2년 전 길거리에서 쓰러진 그 여자, 죽음을 기다리던 그 여자,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자. 이제는 8조 원의 재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민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